자, 이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인터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뭐 지난주 보니까 외통위에서 활약도 열심히 또 예, 하시고 또 해외 출장도 다녀오셨고 네. 바쁘신데요. 오늘 일은 하는데 깝깝합니다. 깝깝하세요. 열심히 좀 일하고 계신 김준영 의원 모셔서 네, 말씀을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회 상황을 좀 보면 예산안 처리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네. 감액한 걸로 네. 예결위 통과시켰습니다. 네네.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네. 여기서 잠깐 코멘트 좀 듣고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뭐 예. 아니 지금 초유의 네. 사태가 일어나는데 네. 여기 또 격분을 했는지 아예 뭐 감액하지 않고는 다시 가져오지 않고는 아예 타협도 안 해, 협상도 안 하겠다고 네. 얘기하니까 참 오만하고 국민의힘에서. 오만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권,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하다가 법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한번 그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을 때 입법 독재라는 말이 되느냐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그렇죠. 입법 독재라는 이 편견을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입법은 견제하고 막는 것이지 그렇죠. 행정권을 행사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 폭주하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 그걸 거꾸로 일을 못하게 하는 뭐 입법 독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입법 독재라는 말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외교고 뭐 다 마음대로 하는데 뭔 독재를 했습니까 입법이?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그 국회에서 입법부에 계시니까 네. 확실히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깝깝합니다. 독재할 독재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있습니까? 검찰이 있습니까? 그렇죠. 군인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제일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검찰 부분. 네. 검찰 독재라는 말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입법이 독재를 소위 하고 말해 제가 정치학 교과서에는 폭력의 합법적 독점 네. 그것을 위법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수단 폭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확실히 프레임 씌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외통위에서 이렇게 제가 아픈 것을 찌르면 화들을 내요. 대통령 화를 내요? 닮아가지고 아니 대통령 국민의 대표로 질문을 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제보로 비밀 문서를 하면 그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알아보면 돼. 나한테 그거 어디서 났냐고 아, 맞아요. 막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화들을 내요. 화들을. 그리고 프로토콜이 있나? 대답을 하고 내려갈 때 예. 그렇게 노려봅니다. 뭐 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들이 그래요? 앞에 대정부 질문하고 내려가면서 예. 누가 자기한테 소리 질렀는지 질문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노려가는 걸 보면 이 정부는 전혀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노려봅니다. 정말. 조폭들 같아요. 이게 진짜 너 심각하네요. 반 왔어? 이런 눈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부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 지금 국회에 와서 네, 국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국민의 대표들을 노려보고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요. 일인데. 1부터 100을 다 하는데 그거 잘하셨나요? 그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질문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네. 업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안을 배려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뭐윤 대통령 거부권을 지금 25번 계속 그러니까요. 행사하고 이럴 정도인데 국회가 국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독재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건 우리가 고셔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의원님 모셨으니까 외교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텐데 사도광산 네네. 이 문제 아니 직접 현장도 다녀오셨고 예. 그래서 정부가 뭐 정말 잘못된 실정들 다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네. 지난 방송에 오셔도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광산 추도식 이게 이렇게 완전 파행에 이르게 된 이 부분 네. 정부의 문제, 외교의 실패 이건 여야가 함께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뭐 여야가 같이 했다는 것에서는 좀 의의가 있는데 네. 사실 여당 의원들 처음부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네. 일종의 예를 들어 자기 지역구라든지 아, 자기 명예 또는 이것도 너무했다 해서 결국 자기 지키기로밖에 저는 안 보이는데요. 자기 지키기. 왜냐하면 이 노선 자체가 끊임없이 제가 사도광산 갔다 오면서 네. 이전에 이미 예견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 받아냈다고 하는 것에 강제동원이라는 표시가 전혀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근본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일본이 들어줄
이 추도식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박물관 사진도 가져왔듯이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거기다 처박아 놓고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아니 너무나 지금 예견된 건데 예견됐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책임을 지겠다. 예. 일본을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제가 장관한테 예. 아니 다 예견되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왜 항일 전사 열사가 됐냐고 제가 비꼬았었죠. 아, 그러니까 이 여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이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두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랬다가는 거의 뭐 매장당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지금 저 어이가 없는 게 무게 중심은 강제 동원에 대한 정확한 인정이잖아요. 그 부분 더 중요해요. 추도식 중요하죠. 예. 근데 그거는 때는 막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변호하다가 네. 근데 이제 추도식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자체에 저는 여기에 중간에 뭔가 용산에 노선 변화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모든 책임을 외교장관한테 지우고 용산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고 여당 의원들은 갑자기 또 항일 열사들이 되셨어요. 또 이 정부의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걸 보면 예. 아, 이 문제는 앞으로 또 계속 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당선이라든지 일본의 이시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기시다에서 바뀌었.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모면하기 위한 노선의 변화인지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세게 가져갈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몰랐죠.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조태열 장관한테 군함도도 실패한 거고 이번엔 더 실패했다고 했을 때 얘기한 게 뭐냐면 군함도 때는 외상으로 받았지만 이번에는 현찰로 받았다. 향토 박물관을 확보했고 거기에다가 막 우겼죠. 추도식까지. 그리고 거기에다 해석하기에 나름의 강제동원이라고 얘기해서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책임 얘기를 하고 저는 마지막에 참여 안 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초이스만 있다면 거기 가가지고 덜 내리쓰고 그럼요. 그건 안 하는 건 맞는데 그 출발점에서 이것이 예견된 거에 대한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에 안 간 걸 보면 꼬리 자르기의 대상이 저는 외교 장관이 된 게 아닌가. 그걸 실질적으로 외통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꽤 큰 꼬리이긴 하지만 꼬리 같다 당신이. 그래서 당신이 책임지고 나가는 그래서 자기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개각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전체 지휘했던 안보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외교부한테 떠넘기고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나는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 세상이 다 아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조태열 장관이 갑자기 좀 여름 때만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 사실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지금 와서는 책임에 통감한다 이런 모습 보니까 제가 꼬리를 자른다. 내가 회사 협상팀에 전혀 사도강산에 가보지도 않은 협상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연기하자는 여론이 우세한 곳에서 우리가 해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만장일치해서 우리가 이제 찬성하면서 통과. 사실 그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지렛대를 갖고 있었고 지금은 통과된 다음에 훨씬 지렛대가 약해질 때 갑자기 항일 열사들이 되셨어요. 다 전부. 그렇네요. 아니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다 예견됐고 다 예상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그때는 왜 자화자찬하고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일 협상에서 이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이기지 마라. 라고 오히려 박진 장관이 전번에 반컵을 채우겠단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안보실에서는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일본한테 부담을 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일적이고 일본한테 다 양보하는 정부가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자기 정부나 지금 탄핵 문제는 전체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외교부한테 다 덮어씌워서 자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요, 저는. 덮어씌워서 지금 정권이 뭐 이 갤럽 기준으로 19% 지지율 10% 나오고 하니까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추도식 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갔던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거기에 가서 들러있선다 그러면 난리 난다. 그렇죠. 제가 트럼프 이후에 이제 여야 다 같이 갔었던 9명의 의원들이 워싱턴 출장을 갔을 때 이 사도강산 말이 나왔잖아요. 그때 있던
여당 의원들도 이거는 핵폭탄급이다. 이때까지 다 부인하던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게 추도식 자체가 앞에 강제보동보다 그러니까요. 상대로 덜 중요하지만 이걸 봄으로써 앞에까지 말했던 그렇죠. 게 다 일본한테 우리가 얼마나 네, 엉터리 네. 양보를 했던가가 나오니까 거기에 여당 의원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 여당 의원들까지 당황하는 이 이슈 이렇게 넘어갈 수 없었는데 용산까지 불이 붙기 전에 그냥 네. 조태열에서 장관에서 꼬리를 자르고 이걸 마무리 짓겠다라는 건데 요새 여러 가지 개각이 나오는데 이제 외교부도 포함시켜서 예. 이게 이 부분을 다 그렇게 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향후에도 한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까 그래서 제가 노선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외교 장관으로서 잘라서 해결된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매국 친일적 노선을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비슷한 게 이제 후에도 얘기됐지만 네. 우크라이나도 예. 할 건지 안 할 건지 되게 애매해요 지금. 그렇죠, 살상무기나.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유럽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가 다 대대고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영상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던데. 네. 자, 조태열 장관 이후에 우리의 이 일본과의 외교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시바를 이제 만나서 윤 대통령이 뭐 만나서도 얘기를 해본 걸로 저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떻게 우리 아니, 의원님의 촉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일 만났는데도 관계? 지금 사도항상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시바는 지금 내부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시바를 선택했지만 비주류였고 아베나 기시다 쪽의 그 극우 쪽보다는 상당히 이제 진전된 분인데 문제는 입지가 그렇게 이시바가 또 내부의 입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시바를 내서서 기시다의 자민당 정부의 위기를 넘겼는데 넘기고, 예. 내부의 기시다의 이시바에 대한 이 비토 세력들이 예. 등장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아베나 극우정 기시다 정부하고 조율을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선을 바꿔서 우리가 네. 바라는 노선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는 정체성 자체가 예. 이 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일본이 뭐 누가 정권을 잡든 총리가 누구이든 간에 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이 대일 외교의 자세가 근데 이시바 특히는 이제 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중국을 중시하고 네. 이 미국과의 중시하지만 전적으로 미국한테 종속된 대외 정책이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자율성을 가지는 이 대외 정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과도 이 외교 관계를 끊는 기시다와 아베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프 데이비드의 3미일이 이념적으로 똥똘똘 뭉친 것과 다르거든요. 이시바는 좀 결이 예, 결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또 반대쪽에서는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는 좀 전진적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시바도 여기서 일본이 주가 돼야 되고 그렇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주가, 예, 주도권을 예. 가져야 된다는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가진지 모르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시바의 내부적인 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지 세력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고요. 유동적인 상황이고 그야말로 이제 외교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뭐 근데 트럼프도 문제는 그렇고. 예.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외교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교는 옵션과 지렛대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동맹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란 같은 소위 말하는 적대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와의 관계도 최소한 관리 모드로 가야 하는데 그런 옵션들을 다 버려왔고 남은 사실상 기시다와 바이든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 옵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 쓸 카드가 없으니까 그 자초한 거란 진행 말이에요. 게임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조태열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태열 꼬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 근데 꼬리를 자르고 내년 60주년이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 저는 일본을 안 갔지만 아시아 팀이 가가지고 거기에 주일 대사라 한국 주일 대사라는 분이 일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다음에 이거 자체를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쓰지를 못했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결국 나중에 아주 소리를 치고 호통을 쳐서 강제도 아니 어느 나라 그것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국정감사 남아 있는 의원들한테 그런 사람을 지금 보내놓고 60주년을 지금 한일협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일본한테 어떤 면죄부를 줄지. 야,
그래요. 내년 하필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광산은 또 갑자기 네. 또 꼬리를 자르고 뭔가 항일 간일의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 저는 사기 같아요. 사기 같아요. 자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만 자 애초에 이런 문제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